시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하고 그에 따른 보증 설정입니다. 요약집이 8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그에 따른 보증 설정, 우리 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여기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손해배상 책임하고 그에 따라서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 책임이 두 가지 책임이 규정되어 있어요. 책임이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개업의 책임을 얘기하겠죠. 개업이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개행위,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아니죠.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고의는 그렇게 될 줄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과실은 실수 모르고 하는 거지 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몰랐대도 모르고 했대도 실수했대도 책임지라 이 말이지. 이때 과실은 중과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추상적인 경과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법 조문에 보면은 중과실이라고 하면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적어놔요. 그게 아니면 다 경과실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이 됐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지는 거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지는 거예요. 재산상 손해 말고 무슨 손해가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손해를 보통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알잖아요. 이게 무슨 정신적인 피해를 뭐라 합니까? 세 글자로. 속삭이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위자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왜? 제일 자신 있잖아. 위자료는 언제 나오죠? 이혼할 때. 역시 자신있다. 요 부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엔 대답 안 하다가, 그죠? 여기만 나오면 이혼 그러면서 자신 있거든. 자, 재산상속. 하여튼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지. 정신적 피해를 우리 시험 지문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상 손해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정신적 피해란 말입니다. 책임 안 집니다. 잘못을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집니까?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집니까?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과실이 없으면은 책임 안 집니다. 고의도 물론 당연히 없는 거지. 고의 없고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지죠. 중개 행위를 하면서 왜 개업이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잘못을 해야 책임을 지지. 원칙이에요. 원칙.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진다. 그래서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진다고. 과실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임이 하나 더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게 아니고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이때도 책임진다. 재산상 손해 책임지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 책임 안 집니다. 중개행위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장소 제공에 따른 이유만으로 의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규정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오든 틀린 지문으로 나오든 많이 나와요. 보니까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했다 이런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거지. 의뢰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까? 요거는 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되겠죠? 이 두 번째 게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업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게 보증 설정 방법하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 방법. 자, 개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3개 중에 한 가지예요.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하는 게 있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는 게 있고, 내 돈을 직접 법원에다가 맡기는 공탁이 있어요. 보통 3개 중에서 뭘 많이 하겠어요? 뭘 많이 하겠어? 공제를 많이 하겠지. 협회가 운영하는 거.
공탁을 많이 하겠어요? 어? 한 2억 원씩 맡길 수 있겠어요? 어? 맡길 수 있죠. 뭘 또 못 맡겨. 자, 맡길 수 있습니다. 자, 세 개 중에 한 가지 하면 되고, 언제 해야 되는가 물어봅니다. 언제? 업무 개시 전이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서 뭘 줍니까? 등록관청에서 뭘 줘요? 어? 증서를 준다고? 증서는 누가 주는데? 그래, 보증기관에서 주지. 증서를 갖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증서가 왜 나오노 거기서? 보험회사도 아닌데 지금. 어? 보험증권 같은 거 다 그 보험회사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등록관청에서는 뭘 준다고? 보증 설정 신고하면 등록증을 줍니다. 어떻게 주겠어? 지체 없이 주겠지 뭐. 그러니까 요 절차예요. 이건 등록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보증 설정 신고를 했지. 업무기 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했죠. 그럼 등록증 교부해 줍니다. 자, 근데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신고 생략. 신고도 안 해도 되는 경우, 보증 설정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 물어봤죠. 어떤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거야. 그러면 개업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 질문도 나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 금액, 최소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죠. 자, 보증 설정 금액이 개인인 개업은요. 개인인 개업은 두 사람이잖아요.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업하고 부칙. 이 두 사람은 얼마인데? 2억 원 이상이에요. 최소 2억 원 이상이에요. 개정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은 4억 원 이상이에요. 4억 원 이상. 근데 분사무소 둘 때마다 분사무소마다 얼마? 2억 원 이상 추가로. 그 분사무소가 세 군데면 총 얼마? 10억이에요. 10억이야. 아시겠죠? 분사무소가 세 군데면은 법인은 10억을 가입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돼 있죠. 우리 법에 이 자,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대표적으로 농협, 자산관리공사, 산림조합 이런 데 있죠. 전부 다 얼마? 2천만 원 이상이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정됐으니까 이게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 이 말이지. 보증 변경. 보증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언제까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하라 이 말이지. 효력 있는 기간 지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효력 있는 기간 중이 맞는 거예요.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은 언제까지 하라고?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일까지는 재설정을 해야 된다. 그럼 틀리게 뭐라 나오겠어요?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틀렸고, 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틀렸지. 10일 전까지 할 필요 없고, 만료일까지 하면 되잖아.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탁금이에요. 공탁금 누구 돈인데, 공탁금은. 공탁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자, 근데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개업이 사망했다, 폐업했다. 그 이후에 사고가 터질 수 있죠. 사망,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못 찾아가요. 이걸 5년으로 바꾸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 하니까 보증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요, 보증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개업한테 가가지고 5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배상해 달라고 하면 개업이 예 알겠습니다 배상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특히 안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디 와가지고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특히 여기 뭐라 얘기할 거예요? 5천만 원 손해 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도 못 할 끼야, 맞지? 저래가지고 딱 있으면은. 자, 그러면 5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3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겠다.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 일단 합의가 돼야 돼.
자,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돼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 가는 거지 뭐. 판결문, 사본, 이에 준하는 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그럼 확정된 지급명령. 이런 것들 갖다가 어디다가 청구하느냐 중요하죠.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거예요.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거죠. 기업한테 청구한다, 등록관한테 청구한다 다 틀렸고 보증기관에 청구한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보증기관을 통해가지고 기업이 손해배상 해줬잖아요. 많이 물어봅니다. 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라면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재설정이에요. 다시 가입이에요. 15일이에요. 요걸 30일로 많이 나오지. 틀렸고 공탁금 같은 경우에는 재설정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존이라 해요. 부족분 보존이에요. 부족한 금액이 없으면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한 10억 공탁해 놨다. 뭐 1억 배상해 줬다. 보존할 필요 없잖아. 그죠? 최소 2억 원만 있으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부족분 보존인데 틀리게 나온다면 손해배상한 금액 보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5일을 맞게 해놓고 손해배상한 금액 보존하면 틀렸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기억하시고. 자, 근데 마지막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설명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설명하겠지. 언제 설명합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언제 설명해?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게 아니에요. 중개 완성이 된 때에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한다? 거래 당사자 둘 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둘 다. 거래 당사자 둘 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증 기간 명칭 및 소재지 이런 거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플러스 증서 사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이에요.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돼? 설명 안 했고 교부 안 했다. 어떻게 돼? 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이게 손자반. 이게 손. 이게 손자반 때 그 손. 어? 손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 손. 이게 손자반 할 때 손 30만 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세요. 판례 읽어볼게요. 84페이지에 자, 84페이지 그 판례 나오죠?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기업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대잖아요. 자, 관여를 했지요. 우리 중도금이나 뭐 잔금의 지급에 관여했지요. 그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횡령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자, 제재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을 설정 안 했다. 보증 설정 안 했다.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럼 어떻게 돼?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상치잖아요. 손금사매, 우리 암기법으로 손금사매 할 때 그 손. 그때 손이에요. 손금사매 알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설명 안 했다. 증서사본 교부 안 하거나 전자문서 제공 안 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서 30만 원. 이게 손자반 할 때 그 손. 손이 두 군데가 나오잖아. 그죠?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세요.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는데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신고서 변경 신고서 서식인데 자, 기업의 종별 체크하고 인적사항 체크하고 기재하고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 기재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험 나왔어요. 보증란이 있죠. 보증란. 자, 이 보증란에는요, 제일 처음에 보증 설정 신고할 때는 그 신고사항을 적겠지. 설정사항을 적겠죠.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기간하고, 설정이라고, 금액하고, 이런 거, 기간하고 적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보증 변경했잖아요. 그럼 변경 신고할 때는 이 보증란에 뭘 적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뭘 적느냐 보니까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그 회색 부분에 보면은 변경 신고 시 작성 방법에 보면 1번 해가지고 자, 변경 신고할 때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적습니다 돼 있잖아. 이걸 물어봤어요. 당연하겠죠. 변경 신고기 때문에 변경했을 거 아니야. 그럼 변경 후 보증 내용을 적어야지 여기다가. 왜? 그 밑에
그 밑에 보면은 보증 밑에 보면은 변경 전 보증 내용이라고 있잖아요. 별도로 또. 그러니까 그 위에 보증란에는 뭐라고? 변경 후 보증 내용을 적겠지. 이걸 물어봤어요. 지문에. 자, 됐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다시 뒤쪽으로 가가지고 66페이지 66페이지입니까? 11번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돼 있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설명은 언제 하랬는데? 어? 저기 적어놨잖아. 중개 완성.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잖아요. 근데 뭐라 해야 돼? 중개 개시 전 아니야. 중개 완성을 물어본 거예요. 저기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 즉시입니까? 업무 개시 전이야.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고의 과실 관계없이 배상해야 됩니까? 어? 고의 과실 관계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과실 책임 때문에 이게 잠깐 헷갈릴 수도 있어. 고의 과실이 없는데 왜 책임집니까? 근데 거기 앞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중개행위함에 있어서라고 적혀 있잖아요. 중개행위를 할 때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져야 있잖아. 고의 과실에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죠.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회사할 수 없는 거는 3년이에요. 공탁금을 해주지 않기 위한 3년이잖아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소 다른 사람 중개 장소 이용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무과실 책임. 5번이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또 12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보기도 바로 나오네. 개업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 장소 이용해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책임이 있다. 똑같은 질문이다.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 며칠? 15일이잖아요. 이걸 물어보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 보존이다. 15일. 자,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 이거 조문 그대로예요. 정확한 조문이죠. 자, 4번에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다시 보증 설정하고 싶다. 재설정이잖아요. 언제까지 하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잖아요. 맞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 뜻이야. 업무 개시 전 맞잖아. 자, 13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래요. 제3자. 이 누군데? 일반인이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래 일반인이 중개 행위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네. 그러면 일반인한테 우리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일반인은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규정이 없잖아. 개업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고 일반인은 이제 민법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답입니다. 틀린 것. 자, 이번에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개업이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잖아. 책임이 있죠? 판례입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 뜻이야. 똑같은 질문이야. 업무 개시 전을 물어보는 거지. 4번에 개업공인중개 자기 사무소 다른 사람 중개 장소 이용해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이 말이지. 무과실 책임. 5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는 해소할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갑은 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홍탁해야 된다. 맞죠? 또 계속 나온 지문이고 2번에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 변경이네. 보증 변경이잖아요. 언제까지 하래? 효력 있는 기간 중 요거잖아요. 맞죠? 3번에 갑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기간 만료 다시 보증 설정이네. 재설정이죠.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 개시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5번에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한 때는 며칠? 15일 이내에 일단 다시 가입이다. 한때 15일입니다. 15번에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개업이 중개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한 같은 거 이거 설명하랬잖아. 중개 완성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거. 맞죠? 자, 이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규정에 의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라고 하더라도, 그죠? 고의라 하더라도 비재산적인 손해, 정신적 손해 책임 안 집니다. 틀렸지?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자기사무소 다른 사람 중개인 장소 이용했고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있겠지요. 무과실 책임.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하는 거 맞지요? 근데 보장 금액의 상한은 없다. 더 많이 설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5번에 이 농협인데 특수법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보증기간에 설정해야 될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 금액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 보장 금액과 서로 다르잖아. 이런 특수법인들은 최저 2천만 원 이상. 우리는 개인들은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 16번입니다. 보증 설정 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전자문서로 주겠죠. 전자문서로. 자, 두 번째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했다. 이거 들어봤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 생략이라 했잖아. 신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3번에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래. 보증 변경이다 그러면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하랬잖아. 효력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4번에 보증 변경 신고할 때 요거잖아. 요거 보증 변경 신고할 때 보증 변경 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는 뭘 기재하랬어요?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옳은 거예요.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존해야 하며 여기서 바로 틀렸어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뭘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공탁은 보존이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 해줬다 그러면 뭐 부족하게 된 금액 보존일만 쓰는 건데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 해줬으니까 보존일만 쓰면 안 돼요. 다시 가입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물론 그 뒤에 있는 다른 공제에 가입은 할 수 있겠지. 그죠?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 해줬어요. 근데 다른 공제로는 가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금에 다시 설정 안 하더라도 그런 말입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볼게요. 요약집에 86페이지입니까? 자, 86페이지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요거는 매년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물어보는데 여러분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자, 한번 볼게요. 요게 계약금 등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할 채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이행 보장해 주겠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좀 불리한 사람이 누구죠? 매수인이 좀 불리하지. 매수인이 계약금 등도금을 다 매도인 통장에 입금시키고 매도인 도망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수인을 위한 제도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 매수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 예치 공고라는 제목인데 예치할 것을 공고할 수 있다. 공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공고는.
자,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예치하는 목적은 거래 안전 보장이지. 중개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자, 언제까지 예치합니까?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예요. 거래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소위 말 언제까지? 언제? 등기될 때까지예요. 등기될 때까지 예치하겠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계약금 등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업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 합치면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 기간에다가 예치할 것을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둘 다에게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 했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둘 중에 뭐 한 사람도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언제까지 예치한다고 했어요?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겠지. 그러면 매도인이 이 예치금 수령을 언제 하는 게 원칙이겠어? 언제 받겠습니까? 이 수령을? 거래 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겠지 뭐. 이때까지 예치해야 되니까. 맞죠? 근데 미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매도인도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써야 되니까 미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 세 가지잖아. 첫 번째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다 해도 되고 이 세 개 중에서 일부만 해야 돼. 일부. 우리는 잔금만 하자. 그러면 잔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 등. 자,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는 자, 총 7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군데? 네, 개업이에요. 개업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의 명의가 6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 은행. 두 번째는요? 보험회사. 세 번째는 신탁업자. 그 다음에 채신관서.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전문회사. 이런 계약 관련 서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자, 그래서 요 예치 명의자를 외워둘 필요가 있겠네. 개업 별도로 외우고, 그 다음에 앞머리 따면 어떻게 돼? 음보의 신체가 공전한다. 음보 신체 공제이다 이 말이지. 은보는 누구 동생인데? 금보 동생이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거기에서 명보 동생, 홍명보. 홍금보를 모르는 거지. 금보를 모르는데 홍명보는 알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그분이 5살. 5살 아니고 5학년, 5살이 아니고 5학년이었대요. 그래서 홍명보를 알고 있대. 그래서 은보 동생, 은보 누구 동생 하니까 명보 동생이래. 명보 동생이 아니고 누구? 금보 동생이에요. 홍금보. 금보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홍금보 다 아시죠? 홍금보 모르는 사람 있나 여기? 다 안 해, 그죠? 한 사람 빼고 자, 그 다음에 예치기간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아무리 따면 금공신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예치기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치 명의자 7명이 있는데 제일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기업이야. 기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돼요. 자, 첫 번째가 기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자기 소유 예치와 분리 관리.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 관리하래요. 그래서 쓰진 않겠죠. 자동 이체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래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된다. 거래당사 동의하면, 둘 다 동의하면 인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계약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인지 몰라.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4억 원, 2억 원이 아닙니다. 4억 원, 2억 원 아니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하래요.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서가 나오겠지. 관계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이다. 자, 요 세 가지는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예요.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예요. 다른 음보 신체 공전 명의로 예치했을 때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개업 명의로 예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 수령이잖아요. 아까 원칙적으로 언제 수령한다고?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니까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 수령하는 게 원칙이지.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령합니까?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 수령할 거 아니야.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 뭐라 부릅니까?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권리 이전 의뢰 이렇게 불렀죠?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계약금, 예치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약금 등 예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이 적혀 있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는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교부한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여기 뭐 개업한테 교부한다, 등록한테 교부한다 아니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보증서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자, 미리 수령했죠. 근데 그 이후에 사고가 터진 거야.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가 된 거죠. 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됐을 때 계약금 미리 받은 계약금 등에 대해서 반환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이게 제목이잖아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래서 어디에서 이 보증서가 발행된 거냐 하니까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여기에서 누가 나와? 금보가 나오잖아요. 금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 자, 됐고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70페이지 17번이죠.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해서 매수인이 낸 계약금에 대해서 개업 명의로, 자, 개업 명의로라고 되어 있지. 문제에서 개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금융기관에 예치되는데 소요되는 실비. 예? 금융기관에 예치되는데 소요되는 실비 같은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했는데, 자,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했어요? 매수인을 위한 제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청구합니다.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인한테 청구합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 2번 보세요. 개업은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겠다. 자,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된다.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개업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를 했잖아. 그죠? 자, 18번은 뭐냐 하니까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본 거야. 개업하고 음보 신체 공전이잖아. 1번에 보험회사 있었죠. 2번에 이게 누구야?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이게 공제사업자예요. 세 번째는 법원인데 법원 없었잖아. 법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최신관서 있었죠. 신탁업자 있었죠. 예치 명의자. 자, 오른쪽에 19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등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안전 보장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에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이한다. 이런 나면 틀렸겠지 뭐. 2번에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다. 자, 3번에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있다. 맞죠? 보험회사 들어있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 공제사업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2조 중개보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개보수. 요약지 87페이지죠. 중개보수. 이 중개보수는 옛날에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두 문제 나와, 두 문제. 출제되다가 다른데 많이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낸 적도 있어요. 출제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 중개보수만큼은. 아시겠죠? 그래서 의뢰인이 와가지고 이거 뭐 중개해주면 얼마 줘야 돼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로 막 대답해줘야지. 보자 그러면서 또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도망갑니다 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 자, 중개보수 한번 볼게요. 우리 법제 32조네. 자, 중개보수인데, 이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의해? 중개보수가 뭐냐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해서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 그걸 중개보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업무, 중개 업무 말고 그냥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랑 이거 중개보수랑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왜 구분해야 됩니까? 초과수수 때문에 초과수수.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되고,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많이 받아도 관계없어요. 자기 능력과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구분하셔야 되고. 이 등이 뭐예요? 등이. 등. 이 등은 실비예요. 실비. 실비가 있어요. 두 가지 실비가 있어요. 두 가지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거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되는가? 언제 발생됩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이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순간 바로 생겨요. 뭐 아무런 약정도 없고 필요 없고 그냥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생긴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행사는 당연히 중개가 완성이 되면 행사하겠지.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러면 보수 청구권이 소멸하겠지. 보수 못 받습니다. 그 반대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반대는 개업은 잘못한 게 없고 의뢰인 간 서로 채무 불이행했잖아요. 그죠? 의뢰인 간 잘못으로 해제가 됐다. 그러면 보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개보수의 기준이에요. 중개보수에서 중개보수 기준은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중개대상물이 주택이다 그러면 중개보수 기준은 뭘로 정해놨냐 하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했다 이 말은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거예요. 그래서 울산시, 부산시, 서울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자,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중개하지요. 그러면 시도조례를 봐야 돼요. 주택. 아시겠죠? 아파트.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주택은 해운대구에 있는데 사무소는 여기 울산 남구에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 받습니다. 다시 해운대구에 주택이 있고 해운대에 부산 해운대에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사무소가 여기 울산 남구에 있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남구 뭘 봐야 돼? 뭘 볼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주택이 해운대구에 있다고. 해운대 몰라? 해운대? 해운대구에 있다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여기에 남구에 울산 남구에 사무소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고 해야 돼? 뭘 보고 받을까? 그래, 울산시 조례라고 해야죠. 남구는 왜 또 남구는? 남구 뭐? 울산시 조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시도 조례라며 울산시 조례 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잘 착각해가지고 부산시 조례 받았다. 부산시 조례 봤다. 부산시 조례를 봐가지고 부산에는 0.5, 울산에는 0.4 효율이 부산 걸 봤으니까 0.5를 받았을 거 아니야. 0.5. 그러면 울산 걸 봐야 되는데 부산 걸 봤으니까는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초과수수입니까? 아닙니까? 초과수수예요. 내가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죠. 그거는 법률의 착오를 안 본다는 판례예요. 내가 잘못 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초과수수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 봤는데 작게 받았으면 관계없어요. 무슨 상관이야, 작게 받았는데. 초과수수 아니죠. 하여튼 지자체 조례를 잘 봐야 됩니다. 울산시 조례 봐야 된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를 봐야 돼요.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웬만하면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했잖아. 그런데 이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주택. 아시겠죠?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주택이 아니다. 상가다. 분사무소에서 상가를 중개한다. 그러면 일단 이건 아니자.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하는 거에 요거라고. 분사무소에서 상가를 중개한다, 토지를 중개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주택은 이렇게 요 정도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주택 외잖아요. 주택 외면은 뭘 봐? 국토교통부령을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복합건물이잖아요.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건물을 통째로 하는 거예요. 통째로. 주상복합건물인데 그러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돼 있죠. 그러면 주택의 면적을 따져야 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 뭘로 봐?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기준 적용하는 거 요대로. 똑같이. 그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 2분의 1 이상 이걸 알아내야 되겠죠?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면 뭘로 봐? 문제의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 돼 있어요. 이건 뭐야? 주택입니까? 주택이죠. 2분의 1 이상 들어가잖아. 그런 거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런 걸 못 가르칩니다. 자, 주택 외가 2분의 1이다. 뭔데 그러면? 주택 외가 2분의 1임. 이래 나왔어요, 문제가. 그럼 뭔데? 주택 외가 2분의 1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그거 뭘로 봐야 돼? 주택 외가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뭔데?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이잖아. 뭘? 주택 외가 3분의 1이야. 그럼 뭔데? 주택 외가 3분의 1이면? 그 주택으로 봐야지. 뭘 다 주택 외야 또 갑자기. 주택 외가 3분의 1이면 주택이 3분의 2잖아. 2분의 1이 크냐 3분의 2가 크냐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못 가르친다 진짜. 그거를 잘해야 돼. 그걸 잘못했잖아. 그러면 문제가 바뀌면서 답이 바뀌어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해야 돼요. 이 복합 건물. 아시겠죠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자 하여튼 기준 여기까지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따른 한도가 있겠지 뭐. 자 기준에 따른 한도인데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구분합니다. 주택 같으면 쌍방으로부터 각각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는데 일방의 범위가 우리 법에 나와 있어요.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다고요. 일방 요율이. 그러면 거래 당사자 쌍방한테 받으려면은 나온 그 산출액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2 해야 돼요. 2를 해야지 쌍방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 2를 안 하고 그냥 나옵니다. 왜 그냥 나올까? 내가 구한 게 복에 있거든. 내가 구했잖아. 100만 원 구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복에 있으니까 아이고 막 맞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딱 보잖아요. 그럼 그때 눈에 보여요. 시험 칠 때는 안 보입니다. 눈에 잘. 그때는 딱 호르몬이 딱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바로 틀렸다는 게 바로 보여요. 딱 보자마자 바로 딱 알 수 있다니까. 미쳤다 해서 하면서 이렇게 본다니까. 자, 일방의 범위가 있는데 매매 교환이다. 네. 매매 교환은요 최소 1,000분의 4 그다음에 최대 1,000분의 7이다. 일단 요율 자체가 제일 높은 게 1,000분의 7이에요. 물론 거래 금액이 6단계로 나눠놨어요. 그 6단계로 나눠놓고 그 6단계에서 각 요율이 이제 있는데 상한 요율이 있는데 일단 제일 높은 게 1,000분의 7이다. 매매 교환이요. 주택에 대한 매매 교환이라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차 등은 최소가 1,000분의 3 최대 1,000분의 6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잖아요. 그럼 이 주택에 대한 중개 한도, 이거는 1천분의 7, 1천분의 6.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까? 시도조례입니까? 이거 국토교통부령의 시도조례예요. 시도조례. 그러면 내가 어느 시 걸 적었겠어요? 어느 시 거? 울산에 갔다 울산시 거? 그럼 대구 가면 대구시 거? 부산에 부산시? 아니면 뭐 서울 거? 시도조례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은 외워야 돼요. 근데 시도조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각 시도조례를 어떻게 외워? 못 외워요, 그거는.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줍니다. X시 조례, Y시 조례. 이래가 준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율을 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줍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 금액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눴는데 그거를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외로 가볼게요. 주택외란 주택외. 주택외는 다시 오피스텔인데 모든 오피스텔은 아니고 일정한 규모의 오피스텔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85 외워야 돼요. 85는 85 이하에 들어가죠.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말 다 줍니다. 문제 준다고요. 아, 그럼 이 오피스텔은 무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구나.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일방의 범위가 우리 나와 있어요. 매매교환, 상한요율이 매매교환 같으면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4. 이건 외워야 돼. 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요거 이론으로 나올 수 있고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계산 문제에서 요율을 안 줍니다. 이거는 요율을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요걸 0.5% 곱해야 되고 0.4% 곱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요런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주택도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외입니다. 나머지는 뭐라고? 전부 그 외라고요. 그럼 그 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상가, 토지, 뭐 이런 거, 공장 같은 거 들어있을 거 아니야. 전부 뭐예요? 요율이 한도가 1,000분의 9 이내지 뭐 국토교통부령이니까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러면 토지의 임대차다. 얼마? 토지 임대차. 내 토지 임대차 했다. 그거 얼마? 0.9%예요. 1,000분의 9. 토지 매매. 토지 매매 얼마? 네, 1,000분의 9, 0.9%. 토지가 해운대구에 있다. 얼마? 0.9예요. 아시겠죠? 어디든지 간에 어느 거래든지 간에 여기 들어간 거는 다 뭐야? 네, 0.9%예요. 이것도 요율을 안 주겠지? 아시겠죠? 요걸 외워야 돼. 요것도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가 산출이 되려고 하면 뭐하고 곱해야 돼? 중개보수가 받고 싶다. 그러면 뭐하고 곱할까? 이런 요율이랑 뭐랑? 이런 요율이랑 뭐랑? 거래금액이랑 곱해야 돼요. 거래금액하고 요율하고 곱해야 돼. 그래야지 중개보수가 산출되지. 자, 거래가 매매다 그러면 매매가, 매매대금, 매매가액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곱하기 요율하면 돼. 끝나는 거지. 자,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해? 계약금 플러스 기납부된 중도금, 납부된 것만 납부 안 된 건 아니에요.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합한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아니다.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그 다음에 교환이다. 서로 바꾸는 거지. 교환 대상 중개사무 중에서 거래 금액이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고 큰 거라고. 큰 거 합한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인데 전세 같으면 전세금이 되겠지. 월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월차임 없으면 임대보증금. 월차임이 있다. 자, 월차임 있죠.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이 원칙이에요. 100을 곱해요. 월차임 있으면 그거 나왔죠. 근데 예외적으로 원칙에서 나온 금액이 얼마 미만이래? 5천만 원 미만. 미만이 중요한 거예요. 5천만 원 딱 나왔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5천만이 안 나왔죠. 그럼 다시 해야 돼.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70 곱해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100을 곱하고 한번 하고 자
5천만 원 안 나오게 해놓고 70 곱하기 만들겠죠. 그러면 보수가 낮아지겠지. 거래금이 낮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동일 물에 대하여 말은 물건이 안 바뀌어요. 동일 당사자, 사람도 안 바뀌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쉽게 가면은 집을 내가 팔면서 바로 뭐 들어가?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내가 팔았죠? 팔면서 그 짐 그대로 놔두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나는 매도이면서 임차인, 상대방은 매수이면서 임대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문제 보면요. 아, 그러면 이거구나.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가 동일 기회를 줬구나.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 둘 다 계산한 게 아니에요. 임대차는 버립니다. 임대차는 버려야 돼. 임대차는 버려야지. 동시에 했잖아. 사람도 안 바뀌었는데. 그러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만 적용합니다. 매매 대금만 적용한다는 얘기지. 매매만 계산해가지고 보수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개보수 지급식이다. 중개보수 여러분들 지급해 봤습니까? 중개보수 줘봤습니까? 중개보수를. 언제 줬어요? 보통 언제 줬습니까? 보통은 잔금 칠 때 줬죠. 잔금 칠 때 줘봤잖아. 근데 원칙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원칙은 약정이다. 원칙은 약정이 원칙. 원칙은 약정이죠. 근데 보통 약정합니까? 미리 줄 테니까 좀 좋은 거 구해달라. 그런 거 안 하지. 아무 말 안 하지. 아무 말 안 하면 어떻게? 아무 말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이게 소위 말하는 잔금 친 날이잖아.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이잖아. 거래대금을 지급 완료한 날. 소위 말하는 잔금 친 날이에요. 그럼 잔금 친 날 이렇게 안 나와? 시험 지문에는. 잔금 친 날. 잔금 친 날 어떻게 내겠어요? 자, 거래대금 지급 완료를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중개보수. 자, 그 다음에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88페이지. 자, 88페이지예요. 거기 중간에 판례 하나 있단 말이에요. 1번 중개 의뢰를 함에 있어서 중개보수 액수에 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뭐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말이겠지, 그죠?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비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 이전 의뢰인,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권리관계 확인시켜주는 거는 매도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취득한테 청구하는 것은 아까 했던 거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매수를 위한 제도니까. 권리 취득한테 청구하겠죠. 자, 실비의 한도가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실비의 한도는 거기 보니까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죠. 중개대상물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를? 실비를. 이거 물어봤어요. 실비에 대한 기준, 한도. 자, 오른쪽에 보세요. 중개보수 한도에서 주택 같으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를 정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해놨어요. 국토교통부령. 매매교환하고 임대차를 구분해놨죠. 매매교환에서 거래금액을 보세요. 거래금액이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게 5천 미만이죠. 그 다음에는 5천 이상 2억 미만이에요. 2억. 이거 두 개를 별도로 외워. 5천 미만, 그 다음에 5천에서 2억.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숫자만 해요. 앞에 숫자 2, 9, 12, 15 이런 식으로 2, 9, 12, 15 이렇게 외워야 돼. 그렇게 해야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를 외워볼게요. 전화번호. 자, 오른쪽에 상한여율이 65국에 65개 외웠죠? 4, 5, 6, 7이잖아요. 외워지겠죠? 65국에 4, 5, 6, 7. 자, 임대차 등도 보세요. 5천 미만인데 그 다음에는 5천에서 2억이 아니라 1억이죠. 반줄로 들었죠. 그러면서 1억부터 가겠지. 9억으로 가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6억 있어. 6억.
1, 6, 12, 1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1, 6, 12, 15. 자,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줄어들죠? 54국에 3, 4, 5, 6이다. 이렇게 외워야지 좀 안 헷갈려요. 되겠습니까? 한 두 번 읽어보면 다 외워지겠죠? 네. 그리고 뭐, 두 번 읽어보면 다 외워지니까, 기본적으로. 자, 한도가 있다, 한도. 자, 옆에 한도 있죠? 이 한도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도 한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한도액을 적어놨다고. 요 옆에다가. 한도를 적어놨단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구한 것은 산출액이에요. 한도가 적어놨죠? 그러면 산출액하고 한도액 중에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 자, 다시 산출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다고 뭘 받아? 적은 걸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한도액이 아니라고. 적은 걸 받아요. 적은 거. 산출액이 적으면 산출액, 한도액이 적으면 한도액.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도액이 있다는 건 한도액을 좀 쓰겠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91페이지에 판례가 있어. 중요한 판례인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지요.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보수를 수수했단 말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법률의 착오입니까? 아니에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처벌되겠지. 초과 수수입니다. 1대1이에요. 1대1. 잘 봐야 돼. 법률의 착오를 안 본다고. 자, 두 번째.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을 때 거래금액이라 함은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보세요.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뭐가 아니라고? 그 밑에 줄에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좀 쉬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쉬었다 풀어보겠습니다.